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냐면은요. 17세기에서 19세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선 첫 번째로 명청대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조선 후기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명청대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 지역에서 대운하를 통해서 베이징으로 쌀을 활발하게 운송하게 되면서 수상 교통망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발달된 수상 교통망을 따라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활발하게 유통이 되었고, 또 신원무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 상인들이 중국에서 차나 도자기 같은 것들을 사가게 되면서 수출품의 생산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청나라는 18세기쯤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통이 편리했던 대우나 창장각, 연안항로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수저우, 양저우, 항커우와 같은 이런 어떤 대도시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특히 중국의 상공업 중심지였던 강남 지역에는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인 시진 같은 것들이 급증하고 그들이 수로로 연결이 되면서 강남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인 것처럼 변할 정도로 빠른 속도의 도시화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자, 한편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조선의 경우에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양반들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다 보니까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었으나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 상업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특히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의 개혁에서 공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상인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상공업의 발달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거상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상업의 발달에 힘입어서 조선 후기에도 이런 어떤 상업과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화가 촉진되었던 곳으로 어느 지역을 꼽았냐면은 수도였던 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수도이자 경제,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었고 특히 교통이 편리했던 한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다만 조선의 경우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양반들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다 보니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도시화의 속도가 느렸다. 다시 말해서 이 한양이나 개성이나 평양처럼 원래부터 큰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들에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약한 편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넘어가서 에도시대 일본의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에도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에도시대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도시대의 통치체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막번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번체제는 쇼군과 다이묘가 봉건적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통치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본의 산고쿠 시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부르마치 막부가 무력해지게 되면서 지방 각지를 장악한 무사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다이묘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각지를 장악한 다이묘들이 일본 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던 시대가 바로 센고쿠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가 일본의 전체를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무엇의 의미였어요? 전국 각지를 장악한 다이묘들을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충성의 맹세를 받아내는 것의 의미로 전국을 통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에도 막부의 상황도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 것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쇼군과 막부가 일본 전체를 직접 지배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쇼군과 막부가 다이묘들보다 월등히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의무를 받아내고 힘으로써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 그게 바로 에도 막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앙은 쇼군과 막부가 통치를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다? 다이묘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각각의 지방을 다이묘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이묘가 다스리는 땅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번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쇼군의 막부와 다이묘의 번에 의해서 일본이 통치되는 일본이 다스려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번 체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의 통치체제, 에도 막부의 통치체제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느냐는 쇼군과 막부가 계속해서 다이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걔네들이 반란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가 막번체제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느냐가 직결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중앙의 쇼군과 막부는 삼킨 고타이제 같은 제도 등을 통해서 다이묘들을 통제해 나가는 모습, 이게 에도시대 막번 체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지, 그지? 이번에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왜 에도 막부에서는 슈인장이라고 하는 무역의 허가증을 발급해서 허가받은 사람들만 대외 무역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나요? 이런 다이묘들이 무역을 통해서 쇼군과 막부보다 강력한 경제력이나 무력을 가질까봐 우려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무역 허가증을 써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이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이 막번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막번 체제 하에서 어떻게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 나가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에도 막부, 마찬가지로 막부이기 때문에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지배층은 무사들이었죠. 자, 그리고 일본은 이 무사가 지배하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7%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사, 사무라이들이 나머지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농민과 상공업자, 천민 등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에도 막부의 신분 제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예민한 사람은 살짝 감을 잡겠습니다만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뭔가 어색한 점 있지 않나요? 사실 여기 퍼센테이지를 다 더하면은 100이 안 돼요. 한 2% 정도가 빠집니다. 2% 정도는 귀족과 승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7%에 해당하는 무사가 나머지 절대 다수의 신분에 해당하는 농민과 조민 이런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이 일본 에도 막부 시대의 신분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무사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느냐? 이 정치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무사들은 정치를 담당한다는 그 특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신분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무사라고 하지만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에도 막부 시기의 경우에는 사실 무사들이 칼을 뽑고 싸울 일은 별로 많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부적인 전쟁도 없었고 다른 나라랑 전쟁도 없었거든. 그래서 무사라고는 하지만 에도 막부 시기의 무사들은 실제로는 행정 관료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에 신분제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분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배층들만이 갖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권이라고 하면 대체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특권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권리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특권이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특권이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일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해서 이 특권 계급이 소수의 특권 계급이 나머지 계급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는 특권을 소수의 것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요, 유학자가 지배했었던 중국이나 조선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느냐? 과거제를 실시해서 과거에 합격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은 유학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어?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제 같은 거 시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한국처럼 과거제를 통해서 특권을 소수에게만 주는 이런 방식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무사들은 그들이 갖는 특권을 소수의 것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느냐? 철저하게 신분은 세습되는 것으로, 신분 간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의 숫자를 소수로 유지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물론 중국과 조선에서도 신분 간의 이동은 쉽지는 않았어. 과거를 합격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야. 어차피 과거라고 하는 시험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제가 있는 한 정치에 참여한다는 특권은 소수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제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소수만의 그 특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분 간의 이동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오직 신분은 세습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른바 병농분리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무사가 아닌 사람이 무사와 섞이는 거, 또는 무사가 아닌 사람이 무사인 척하고 행세를 하는 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봅시다. 무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칼 들고 싸우면 무사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 농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칼을 어디서 구했어, 그리고 칼도 제법 잘 써, 그래서 무사의 옷을 입고 칼을 허리에 차고 나타나면은 얘가 무사인지 농민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무사가 가진 특권을 소수로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느냐? 무사와 농민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른다? 병농분리 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무사와 농민들을 분리시켰느냐? 거주 구역 자체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른바 무사들을 어디에 살게 하면은 어디에 살게 하느냐? 조카마치에 거주하게 하고, 농민들은 조카마치 밖에 있는 농촌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분리시켰다라는 것이죠. 조카마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자로는 성 아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이묘가 사는 성이나 저택을 중심으로 이 마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카마치 같은 경우에는 상급무사와 중급무사, 하급무사, 그리고 존인들이 살아가는 거주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해자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보이나요? 해자가 뭔가요? 해자? 해자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성벽이 있잖아요, 그죠? 성벽이 있으면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 아래다가 이렇게 깊게 땅을 파고 여기에 물을 흘려보내요. 요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치를 가지고 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조카마치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방적인 구조입니까? 폐쇄적인 구조입니까? 폐쇄적이에요, 그죠? 외부의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거주구역, 그게 바로 조카마치였다라는 것이죠. 농민이 조카마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특별히 무사가 볼 일이 있다던가 허가받은 농민들만 조카마치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철저하게 농민들은 조카마치 밖에 있는 농촌에 거주하도록 하고, 무사들은 이 조카마치 안에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른다? 병농분리 정책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만 무사들을 이 조카마치 안에 거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무사들이 생활에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누구도 조카마치 안에 함께 살게 한 거예요. 존인이라고 하는 상공업자들도 조카마치 안에 함께 살도록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무사라고 하는 특권 계급의 숫자를 소수로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분은 세습되는,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신분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무사와 농민이 사는 거주구역을 분리시키는 병농분리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무사와 존인들을 조카마치 안에 모여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떤 곳을 가지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가지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지금 에도 막부 시기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카마치 안에 사람들을
모여 살게 했어, 그지? 신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가 정책에 의해서 모여 사는 거주의 형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순서가 조금 반대였다라는 거죠. 그죠? 에도 막부의 무사 중심의 신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전국에 대략 한 250여 개 정도의 번이 있었는데요. 그 번에는 전부 다 다이묘가 사는 저택과 성이 있었고 그 주변에 조카마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도시의 형성과 발전이 일본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수도가 있었던 에도, 도쿄의 경우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한 조카마치로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바쁘게 상담을 하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말을 솔직히 살짝 스스로 설명하기에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알아들었죠, 그죠? 요거보다 좀 더 멋있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네, 아쉬워요. 왜냐면은 동아시아사가 수업이 일주일에 두 차씩밖에 없다 보니까 한 3번 정도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찍어야 좀 더 말을 이렇게 잘 조리 있게 할 수 있는데 한 번 연습하고 하려니까 잘 안 되긴 하네요. 뭐 3번이 있죠. 응?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네 반에서 3번 수업하고 4반에서 3번 수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수업을 일주일에 2번씩밖에 안 하는 거지. 똑같은 수업을 한 3번 이상 해야 이렇게 말이 완전히 입에 붙어가지고 좀 더 어버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네, 하지만 다들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두 번째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산킨고타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산킨고타이 제도에 의해서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가 되고 여가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이묘로 하여금 1년마다 에도, 막부와 그리고 자신의 다스리는 땅, 영지인 번을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이묘의 가족들은 항상 에도에 거주하도록 해요. 일종의 인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작할 때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를 여기 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국시대 때는 각각의 다이묘들이 지방을 통치하면서 패권을 다툼하고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것을 통일했고요.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국의 다이묘들을 없애고 에도 막부가 전국을 직접 통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방을 각각의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다. 다만 그 다이묘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굴복을 한 것이거나 굴복하지 않은 다이묘들은 제거가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무사가 그 지역의 다이묘로 임명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도 막부의 통치체제를 막번체제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중앙은 막부와 쇼군이 직접 통치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다이묘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고 그가 다스리는 땅을 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에도 막부의 통치체제를 막번체제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만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느냐?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였다. 마치 주나라의 봉건제와 마찬가지로 왕과 제후의 관계와 같이 이 쇼군과 다이묘의 경우에는 다이묘가 지방에서는 최고의 통치자이지만 어쨌든 중앙의 쇼군과 막부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주종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의 봉건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봉건적 주종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주나라의 봉건제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제후들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독립적인 국가들로 성장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따라서 이 에도 막부의 막번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다이묘들이 힘을 길러서 중앙의 막부와 쇼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여기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땡땡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땡땡 번에는 그 번을 다스리는 다이묘가 있어요. 하지만 중앙의 막부와 쇼구는 이 다이묘가 지방에서 반란을 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나쁜 짓을 꾸미고 있지는 않는지 늘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군 입장에서는 이 다이묘를 어떻게 하고 싶느냐? 자기 눈에 보이는 데다가 갖다 놓고 싶어. 그래서 다이묘로 하여금 쇼군 옆에 와서 막부의 통치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늘 갖다 놓고 싶지만 이 다이묘를 항상 에도에 갖다 놓게 되다 보면은 무엇이 불가능해요? 농민들 통제. 그렇죠. 이 지방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협을 본 겁니다. 어떻게? 다이묘들로 하여금 1년은 니네 땅에서 니네 땅을 다스려, 니네 번을 다스려. 대신에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에도에 와서 쇼군 옆에서 일을 해.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다시 번으로 돌아가서 이 땅을 다스려 라고 시켰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산킨 고타이제, 한자로는 참근교대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번과 막부를 교대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참근교대제도,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쌤, 그렇다면 그 집안의 그 음. 다이묘, 지방을 다스리는 그 다이묘가 에도로 가서 자리에 비우면 그 공간을 누가 채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이묘가 네. 에도에 가게 되면은 이 번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지. 네.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보면은 되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봉건 제도를 보면은 왕이 정점에 있지만은 왕 아래 제후들이 있고 제후들 아래 경대부들이 있잖아요, 그지? 막부의 통치 구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는 쇼군이지만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은 다이묘들이 있고, 그리고 각 번에는 다이묘와 주종 관계를 맺은 상급무사, 중급무사, 하급무사들이 있지. 그러니까 다이묘가 자리를 비우면은 다이묘와 주종 관계를 맺은 상급무사, 중급무사, 하급무사들이 그 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들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 막번 체제를 잠깐만 앞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지방의 다이묘들을 쇼군이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봉건제이지만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가진 봉건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이묘가 자신의 번과 에도를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그게 바로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쇼군과 막부는 지방의 다이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이묘가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온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반란을 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쇼군과 막부가 힘을 동원해서 그 다이묘를 때려잡으러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다이묘가 이 에도에 있을 때는 쇼군의 눈밖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란 같은 것들을 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이묘와 가족들은 왜 항상 에도에 거주하게 하였다? 인지. 그렇죠. 지방을 내려간 시간이 1년밖에 안 되지만은 혹시라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딴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 다이묘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 딴짓을 꾀한다? 그러면은 이제 에도에 있는 다이묘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산킨 고타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도 시대 때 문학 작품 보면은 이런 얘기들 되게 상투적으로 종종 나와요. 다이묘가 됐어. 그래서 산킨 고타이 때문에 에도에 왔어.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두고 자신의 번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번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부인을 두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이묘의 부인을 에도에 두고 돌아가면서 잘생긴 호위무사를 그 옆에다가 너 우리 와이프 잘 지켜줘 라고 이렇게 두고 내려갔는데, 다이묘가 1년 동안 번에 내려가 있는 동안 에도에서 그 이제 다이묘의 부인과 호위무사 사이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꽁냥꽁냥 하다가 다음 해가 돼가지고 다이묘가 다시 에도로 돌아와 봤는데 얘네들 사이에 눈빛이 심상치 않네 하면서 그 둘의 이제 사랑이 파탄을 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당시 뭐 유행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대요.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냐면은 왜 일본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단원 들어갈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교통이 편리해지게 되면은 상품의 수송과 이동이 편리해지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지금 일본에서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산킨 고타이제가 시행이 되었어. 그지?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다이묘들이 어디를 와야 돼? 에도를 와야 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에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도로망, 교통망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이묘가 에도로 갈 때 혼자 가요?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호위무사, 나의 수발들, 하인들, 그리고 에도 쇼군에게 선물할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산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에도를 향해서 이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길이 편리해야 돼. 도로망의 정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룻밤 만에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힘들면 중간중간에 여러 날을 중간중간에 여관 같은 데서 쉬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달된 전국적인 도로망을 바탕으로 여관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동이 편리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과 저 지역 사이에 산물의 교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상업의 발달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산킨 고타이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전국의 다이묘가 에도와 자신의 번을 왕래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교통과 여관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아쉬워. 이거보다 수업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살짝 멘탈이 나가는 바람에.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조카마치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되면서 18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일본 전체 주민 가운데 약 10% 정도가 조카마치 도시에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10% 정도면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도시화라고 볼 수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이촌 향도 현상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마을의 사람들이 도시의 사람들이 10% 정도의 인구가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에도나 오사카, 교토 같은 곳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도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도, 오늘날의 도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로 발전했던 것이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근거지이기도 했고요. 일본 지도를 놓고 보면 딱 가운데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의 물류 중심지,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일본의 여러 산물들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또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물류 중심지이다 보니까 또 오사카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교토의 경우에는요, 막부 통치체제가 세워지기 전에 일본 천황이 오랫동안 일본을 지배하는 데 사용을 했었던 옛 수도죠. 현재도 일본의 천황은 교토에 거주를 하고 있죠. 일본의 천황이 있는 교토 같은 곳들이 대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고야, 나가사키, 히로시마 같이 교통이 편리한 상공업 도시 같은 데에도 수만 명들이 거주를 하는 그런 상업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일본의 핵폭탄이 두 발 떨어지죠. 어디에 떨어져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져. 왜 거기 떨어졌겠어? 일본의 상공업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거기가 일본의 상공업 중심지이기도 했었고 많은 군수공장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폭탄을 떨겼던 거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원인을 꼽아보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병농 분리 정책과 산킨 고타이제의 영향,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상업 발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런 부분 왜 교과서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런 거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있으니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 상업이 발달하는 모습, 상인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호상을 대신해서 출연한 신흥 상인들로 도이야, 나카가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동업인 조합인 나카마를 결정을 해서 영업권의 독점을 모색을
하고요. 그 영업권 독점을 얻어내게 됩니다. 18세기 초에 막부와 다이노로부터 영업의 독점권을 인정받게 돼요. 그렇게 영업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나카마 상인 조합들을 일컬어 가부 나카마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그지? 하나씩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초기의 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카마치가 이제 막 만들어졌을 때 다이묘에게 고용된 상인들, 어용상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다이묘나 막부에게 영업세, 시장세를 납부하고 그 대신에 이 조카마치에서는 우리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한을 얻어냅니다. 그게 독점적 영업의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카마치 안에 살고 있는 무사들에게 멀리서 이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팔면서 큰 상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다가 일본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호상들이 도이야, 나카가의 고우의식으로 각각의 이제 뭐랄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들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 상인 계층들로 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뭔 소리냐면요, 무사들은 화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지? 근데 무사들은 전부 다 수입이 뭐였냐면은 농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의 쌀의 형태로 걷어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살려면 뭐가 필요했느냐? 쌀을 돈으로 바꿔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사들은 상인에게 가서 쌀을 주고 이거를 돈으로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경우에는 쌀을 내다 팔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무사들에게 전달해 주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 발달하게 되냐면은 쌀 매각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요. 쌀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쌀 외에도 다른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매각 시장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물건을 다루는 중개 매매 상인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자면 도이야 같은 도매사, 나카가이 같은 상인과 상인을 연결해주는 중개사,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고우리 같은 소매사,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전문적으로 각자가 하는 영역들을 갖는 이런 발전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됐겠지? 네,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자 전문적으로 물건을 다루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띈 다양한 상인들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하고 싶었느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번에서는 우리만 장사를 했으면 좋겠어. 다른 상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랑 경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부나 다이노한테 가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조합에 가입된 상인들한테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영업권의 독점을 모색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경제가 발달하면서 성장한 상인들이 자기들끼리의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만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허락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막부와 다이묘는 별로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나한테 허락받은 애들만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걔네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한테 물건값 내려 올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지역의 물가 통제 같은 것 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물건 팔아 팔지마 라는 식으로 우리 지역의 상호금을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막부와 다이노 입장에서도 경제정책을 시행해 나가기에 편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에서 독점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이들 상인 조합들에게 허용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부와 다이노로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만 장사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허락을 받은 상인 조합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가부 나카마라고 불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부분 다 이해가 안 되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요거 하나만큼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런 상인들 돈을 잘 벌었을까, 잘 못 벌었을까? 잘 벌었.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무지무지 잘 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은 어떤 사회였어?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이 존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무사보다
잘 사는 존인들이 등장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무사들은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했어요? 상인들한테 쌀을 주고 그걸 돈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무사가 갑이고 상인은 을이었겠죠. 그치? 그런데 이제는 상인들이 쌀을 돈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누가 더 난감해요? 무사들이 난감해져. 그치? 그러면서 이 갑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사들도 존인의 도움 없이는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게다가 쌀값이 싸지게 되면서 존인들이 오히려 쌀값이 싸지게 되면서 다이묘와 무사들이 존인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 무사 중심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막부 지배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에도 막부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메이지 유신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거듭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거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네 멘탈 준비가 조금 안 된 상태로 들어왔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변명하지 않고 좀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 내용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에도시대 일본의 상업과 도시의 발전까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상업과 경제가 발전해 나가게 되면서 이후에 어떠한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서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이 시기의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꺼줄래 저거 좀?